여보, 여보 왜 그래? 정신 좀 차려봐. 당신 왜 이래? 농담하는 거지? 어? 말 좀 해봐, 여보. 푸른 목장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한 부부.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쓰러지고 아내는 충격에 빠집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혹시 소들과 관련된 알 수 없는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부부가 겪고 있는 사연, 지금 바로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가끔, 아주 가끔 새벽 2시가 넘어 잠이 오지 않을 때면 나는 내 손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이제는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반짝이는 반지를 낀 손이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보입니다. 찬물에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던 그의 겨울 16살 계집애의 붉은 손마디가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500억 자산가, 대한민국 김치 명장이라고 부르지만 내 인생의 첫 페이지는 화려한 명패가 아닌 시린 바람이 불던 용산역 광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의 늦가을은 유난히도 춥고 매서웠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그 따뜻했던 남쪽 나라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서울로 향하는 완행열차 안은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칠 때마다 나는 얇은 보따리를 가슴에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엄마가 몰래 챙겨준 찌그러진 양은 냄비 하나와 수건 2장, 그리고 구멍난 양말 몇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오전 3시, 모두가 잠든 깜깜한 밤이었지만 나는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빨간 딱지가 붙은 우리 집 장롱과 빚쟁이들에게 고개를 조아리던 아버지의 굽은 등이 떠올라 가슴이 턱 막혀왔기 때문입니다. 울면 안 돼. 정미경, 너 절대 울면 안 돼. 내가 여기서 울면 제주도에 남은 엄마는 누가 챙기고 어린 동생들은 누가 공부해? 돈 벌 거야. 내가 서울 가서 악착같이 돈 벌어서 우리 식구 다시 한 집에 모여 살게 할 거야.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서울 가서 성공해서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만 아프지 마. 열차 안은 고단한 삶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삶은 달걀 냄새, 쉰 김치 냄새, 그리고 옆자리 아저씨의 텁텁한 담배 냄새. 배가 고파 백가죽이 등까지 붙는 것 같았지만 나는 침만 꼴깍 삼키며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드문드문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마치 나를 비웃는 도깨비 불처럼 보였습니다. 오전 7시, 드디어 기차가 서울 용산역에 멈춰섰습니다. 기차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들어온 것은 희망이 아니라 코끝을 베어낼 듯 날카로운 서울의 칼바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누구 하나 16 조그만 소녀 따위는 거들떠보지 않는 차갑고 바쁜 도시였습니다. 나는 역 광장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품에 넣어둔 꼬깃꼬깃한 신문 조각을 꺼냈습니다. 기차 안에서 누군가 버리고 간 신문 벼룩시 장난. 거기엔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 쳐둔 구인 광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면목동 리트 공장. 숙식 제공. 가족처럼 일할 뿐. 면목동. 면목동이 어디지? 가자. 거기가 지옥이라도 가야 해. 밥만 먹여주면 돼. 잠만 재워주면 돼. 물어물어 찾아간 면목동 공장 골목은 시끄러운 기계 소리로 요란했습니다. 오후 2시 해가 중천에 떴지만 골목은 매연과 먼지로 뿌옇게 흐려 있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편집 기계 소리가 심장 소리처럼
쿵쿵대며 귓가를 때렸습니다. 주소를 적은 쪽지를 들고 서성이다가 쇠창살이 쳐진 어느 공장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배를 눌렀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건 런닝 차림에 목에 수건을 두른 험상궂은 인상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위아래로 나를 훑어보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마치 못 볼 꼴이라도 본 사람처럼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니, 식모 구한다고 했지 누가 초등학생을 보냈어? 너 몇 살이니? 나는 잔뜩 겁을 집어먹었지만 여기서 물러나면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배에 힘을 딱 주고 대답했습니다. 16입니다. 저 힘도 세고요. 집에서 일 많이 해봤습니다. 사장은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야야 가라. 너 같은 꼬맹이가 무슨 20명 밥을 해? 밥솥 뚜껑이나 제대로 열겠냐? 여기 기술 배우러 온 거면 몰라도 밥하는 건 안 돼.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 매몰차게 닫힌 철문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 햇살이 등 뒤로 떨어졌지만 내 앞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이대로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날 기다리는 엄마 얼굴이, 배고프다고 울던 동생 얼굴이 철문에 어른거렸습니다. 나는 무릎이 깨져라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밥맛 없으면 돈 안 받을게요. 제발 일하게만 해주세요. 저 갈 데도 없단 말이에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자 다시 철문이 열렸습니다. 사장은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하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독한 년일세, 그거. 야, 너 진짜 밥할 줄 알아? 여기 장정들 입맛 까다로워. 맛없으면 당장 쫓겨날 줄 알아. 그렇게 나는 기적처럼 공장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부엌이라기보다는 창고에 가까운 좁은 공간. 천장은 낮아 고개를 숙여야 했고 바닥은 시멘트라 냉기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구석에는 씻지 않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쉰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곳이 궁궐보다 더 빛나 보였습니다. 적어도 여기엔 쌀이 있고 불이 있으니까요. 오후 5시, 저녁 식사 준비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짐을 풀 새도 없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내 몸보다 훨씬 큰 앞치마 끈을 허리에 2번 감아 묶고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게 수건으로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쌀통을 열어 보리쌀을 퍼담았습니다. 손이 시려 감각이 없었지만 찬물에 쌀을 씻는 내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제주도 갯바람 맞으며 물질하던 엄마를 따라다니던 실력, 빚쟁이들 피하느라 밥 못 챙겨 먹는 동생들에게 후다닥 밥상 차려내던 그 실력이 내 손끝에 배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시들시들한 배추를 숭덩숭덩 썰어 넣고 된장을 듬뿍 풀었습니다. 멸치 대가리를 떼어내 진하게 육수를 내고 청양고추를 송송 썰어 칼칼한 맛을 더했습니다.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 대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공장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가득하던 삭막한 공장에 처음으로 사람 사는 냄새가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7시, 작업이 끝난 직공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아저씨들이 식탁에 둘러앉으며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오늘 냄새가 좀 다른데? 야, 꼬맹이. 이거 내가 끓인 거냐? 가슴이 콩닥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행여나 맛없다고 숟가락을 던지면 어쩌나, 당장 쫓겨나면 오늘 밤은 어디서 자나? 나는 밥주걱을 꼭 쥔 채 구석에 서서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가장 험상궂게 생긴 반장님이 찌개를 한 숟가락 듬뿍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찰나의 시간. 반장님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탁자를 탁 쳤습니다. 죽이네. 야, 사장님, 어디서 이런 보물을 데려왔어요? 이거 완전 고향 맛이네. 고향 맛이야. 야야, 밥 좀 더 가져와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버티고 밥솥으로 달려갔습니다. 밥을 푸는 내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톡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밥그릇을 싹싹 비운 빈 그릇들을 설거지하며 맹세했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나 쫓겨나지 않아. 나 여기서 돈 벌 수 있어. 두고 봐. 내가 이 부엌에서 제일 까는 사람이 될 거야. 아무도 나 무시 못하게, 내 밥 먹고는 다들 꼼짝 못하게 만들 거야. 차가운 수돗물에 손이 빨갛게 얼어갔지만 내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꽃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6 소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꿈, 바로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첫 번째 시련이 바로 믿었던 사람의 웃음 뒤에 숨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요. 부엌대기의 설움보다 더 맵고 짠 인생의 맛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면목동 공장촌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그리고 더 고단하게 시작됩니다. 오전 4시, 아직 닭도 울지 않은 컴컴한 새벽, 자명종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내 눈은 저절로 떠졌습니다. 차가운 윗목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부르튼 손가락을 호호 불며 녹이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했지만 나는 아플 새도 없이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20명 남짓한 공장 식구들의 아침 밥상을 차려내야 했으니까요. 부엌의 공기는 언제나 서늘했습니다. 연탄불을 갈아 끼우며 매캐한 가스 냄새를 들이마시는 게 내 아침의 시작이었습니다. 보리쌀을 씻는 물은 손이 깨질 듯 차가웠지만 나는 그 차가움이 좋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고 오늘도 내가 이곳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쌀을 안 치고 무거운 무쇠솥 뚜껑을 덮은 뒤에야 비로소 나는 허리를 한번 펼 수 있었습니다. 난 12시. 점심시간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기계를 돌리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달려온 아저씨들은 밥을 마시다시피 했습니다. 내 밥이 맛있다고 꿀맛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줄 때마다 나는 밥주걱을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그 칭찬은 곧 내 생존이자 통장에 쌓일 돈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월급은 고작 3,000원이었습니다. 같은 또래지만 미싱 보조로 일하는 시다 언니들은 6,000원을 받았습니다. 2배나 차이 나는 월급 봉투를 볼 때면 어린 마음에 샘이 나기도 했습니다. 기술을 배워야 돈을 많이 번다던 사장님 말씀이 맞았나 싶어 밤마다 몰래 미싱 돌아가는 소리를 부러운 듯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밥주걱을 놓지 않았습니다. 미싱은 실을 잇지만 밥은 사람의 마음을 잇는다고 믿었으니까요. 나는 지독한 구두쇠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장 갈 때 버스비가 아까워 왕복 심리기를 걸어 다녔고 떨어진 양말은 기워 신고 또 기워 신어 나중에는 원래 색깔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내 몸을 쥐어짜듯 모은 돈을 나는 은행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미성년자인 내가 혼자 은행에 가는 것도 무서웠고 무엇보다 내 품에서 돈이 떨어지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시장에서 천을 떼다가 기다란 주머니,
전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꼬깃꼬깃한 지폐들을 넣고 허리춤에 칭칭 감았습니다. 잘 때도 일할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나는 그 전대를 풀지 않았습니다. 여름이면 허리에 땀띠가 나 살이 짓물러 쓰라렸고 겨울이면 동전의 냉기가 뱃살을 파고들어 배탈이 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묵직한 무게감만이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엄마의 약값이자 내 학교 등록금이었습니다. 오후 9시 모두가 퇴근하고 공장이 조용해지면 나는 방구석에 앉아 달력을 펼쳤습니다. 빨간 색연필로 날짜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시간. 동그라미 하나에 100원, 동그라미 2개에 1000원. 그렇게 달력이 12번 넘어가고 또다시 12번이 넘어갔습니다. 어느덧 내 허리춤의 전대는 터질 듯 불룩해졌습니다. 50만 원. 당시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 한 채를 전세 얻을 수 있을 만큼 큰 돈이 그 16살 소녀의 허리춤에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모일수록 불안함도 커졌습니다. 공장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밤이면 술 취한 사람들의 고성방가가 들려왔습니다. 혹시나 누가 내 허리춤을 노리지는 않을까 잠을 자면서도 누가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만 나면 소스라치게 놀라 깨곤 했습니다. 신경이 쇠약해져 밥도 잘 넘어가지 않던 그때 나에게 구원처럼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방에 살던 미싱사 영숙 언니였습니다. 영숙 언니는 나보다 10살이 많았지만 친동생처럼 나를 챙겨주었습니다. 내가 땀띠난 허리를 극적일 때면 방문을 닫아 걸고 조용히 약을 발라주며 혀를 찼습니다. 미경아, 너 이러다 허리 썩는다. 어린애가 무슨 돈 욕심이 이렇게 많아서 이 고생이니? 이거 위험해서 안 되겠다. 언니가 맡아줄까? 우리 이모가 저기 큰 시장에서 금은방 하잖아. 거기 금고에 넣어두면 도둑 맞을 일도 없고 이자도 쳐준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언니는 매일 밤 따뜻한 찐고구마를 건네며 내 언손을 녹여주었고 고향에 있는 엄마 이야기를 들어주며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유일한 내 편. 나는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언니라면 괜찮겠지. 언니는 나한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니까. 오전 11시. 일요일 아침 나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의 전대를 풀었습니다. 땀가대에 절어 묵직해진 돈뭉치를 꺼내 영숙 언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걱정 마. 언니가 이 돈, 내 꿈 지켜줄게. 나중에 이 돈으로 학교도 가고 엄마도 모셔오자. 알았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허리에 통증 없이 그리고 불안함 없이 두 다리를 뻗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고 있었고 교문 앞에는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악몽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일주일 뒤 오후 5시 공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장님이 씩씩거리며 사무실에서 뛰쳐나왔고 직공들이 웅성거리며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리는 법이 없을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며 나는 옆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숙 언니의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가지도 이불도 그리고 내 꿈이 담긴 그 돈도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영숙이 어디 갔어? 야, 말도 마라. 돈 들고 튀었대. 일본으로 밀항했다는 소문이 파다해. 누군가의 외침이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나는 텅 빈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언니가 그럴 리 없어. 나한테 어떻게 그랬는데. 나는 미친 사람처럼 언니가 쓰던 빈 서랍장을 뒤지고 장판을 들춰보았습니다. 하지만 먼지 뭉치만 굴러다닐 뿐 내 피 같은 50만 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후 7시 해는 저물어 방 안은 어두컴컴해졌지만 나는 불을 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무서운 건 절망감이었습니다.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찬물에 손을 담그며 버틴 시간이었고 땀띠난 허리를 긁으며 참아낸 고통이었으며 무엇보다 학교에 가겠다는 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이 송두리째 뽑혀나간 자리에는 깊고 어두운 구멍만이 남았습니다. 아, 내 돈, 내 돈 내놔. 언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엄마 약값인데. 나 학교 가야 되는데.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방바닥을 손톱으로 긁었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피가 맺혀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혀를 차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세상 그 어떤 위로도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 12시, 목이 쉬어 더 이상 소리도 나오지 않을 때쯤 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천장에 핀 얼룩이 마치 나를 비웃는 영숙 언니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구나. 열심히 살면 된다고,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구나. 16소녀의 순수했던 믿음은 그날 밤 차가운 면목동 단칸방에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제주도로 돌아갈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바닥을 쳤으니 이제 남은 건 다시 기어 올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다 가져가라. 하지만 내 손맛은 못 가져가. 내 몸뚱이는 못 가져가. 다시 벌 거야.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5천만 원을 벌어서 보란 듯이 성공할 거야. 그날 밤의 분노와 오기는 내 인생을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작은 공장 부엌에서 벗어나 더 크고 더 높은 세상,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부엌으로 나를 밀어넣게 된 것입니다. 돈을 잃은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내 수중에 남은 건 당장 내일 밥을 굶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뿐이었으니까요. 텅 빈 전대를 불태우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면 용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비늘이라도 줍겠다고 말입니다. 3,000원, 6,000원 받는 공장 부엌에서 10년을 일해봤자 잃어버린 50만 원을 다시 모으려면 까마득했습니다. 나는 더 큰 물, 더 큰 돈이 도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오전 9시, 벼룩시장을 뒤지는 내 눈에 들어온 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구인 광고였습니다. 평창동 대저택, 입주 가정부 구함, 숙식 제공, 급여 파격 대우. 파격 대우라는 네 글자가 내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나는 시장에서 제일 단정한 흰 블라우스 하나를 사입고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평창동 언덕길. 그곳은 서울 하늘 아래 있었지만 내가 알던 서울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높다란 담벼락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골목. 주소가 적힌 대문 앞에 섰을 때 나는 그 거대한 위용에 기가 눌려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사람 키의 2배는 됨직한 육중한 철문, 그 너머로 보이는 잘 다듬어진 정원수들, 공장 쇳소리와 매연 대신 어디선가 은은한 꽃향기가 풍겨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저택 안에서 인터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면접 보러 왔습니다. 소개소에서 보냈어요. 철커덕 웅장한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까지 걸어가는 길은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는 먼지 한 톨 없는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천장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공장 바닥의 시멘트 냉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서늘하지만 고급스러운 공기가 내 뺨을 스쳤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우아한 옷차림의 사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매의 눈처럼 날카로웠지만 품위가 느껴지는 시선이었습니다. 나이가 생각보다 어리네. 이 큰 집 살림 감당할 수 있겠어? 우리 집은 입맛도 까다롭고 손님도 많이 오는데. 나는 떨리는 손을 뒤로 감추고 최대한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다시 공장 바닥이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모님, 저 나이는 어리지만 부엌밥은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공장 장정 20명 밥상도 3년을 차려냈습니다. 일주일만 지켜봐 주세요. 밥맛 없으면 월급 안 받고 나가겠습니다. 나의 당돌한 대답에 사모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나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삶, 그 은밀하고 화려한 부엌으로 입성했습니다. 오후 2시 근무 첫날 사모님이 제시한 월급 액수를 듣고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150만 원. 공장 월급의 수백 배, 웬만한 대기업 과장 월급보다도 많은 돈이었습니다. 물론 그만큼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밥만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회장님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수시로 드나드는 정재계 손님들의 다과상을 차리고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빈틈없이 챙겨야 하는 말 그대로 살림의 총책임자 자리였습니다. 나는 다시 신입이 된 기분으로 앞치마 끈을 졸라 맸습니다. 공장에 찌그러진 양은 냄비 대신 반짝이는 수입 그릇들이 찬장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칼을 잡는 내 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도마 위에 놓인 재료가 시들한 배추에서 최상급 한우와 전복으로 바뀌었을 뿐 내 손끝의 정성은 똑같았습니다. 오후 6시 회장님의 퇴근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자연산 송이버섯을 넣은 전골과 남도식 꼬막 무침. 나는 육수를 내며 긴장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 집 회장님은 미식가로 소문난 분이라 조금만 간이 안 맞아도 숟가락을 놓아버린다고 들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전골 냄비 앞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간을 보았습니다. 깊고 담백한 맛. 공장 아저씨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그 감을 믿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회장님이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밥상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이닝룸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식탁에 앉은 회장님은 묵묵히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사하십시오. 회장님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넘기는 그 짧은 순간이 나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울대가 움직이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회장님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린 친구가 손맛이 맵네. 간이 아주 딱 맞아. 밖에서 사 먹는 음식보다 훨씬 낫구먼. 그 한마디에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탁 풀렸습니다. 사모님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공장 바닥에서 다져진 내 투박한 손맛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들 입맛에도 통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희열이 올라왔습니다. 오후 11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내게 배정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장 쪽방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넓고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폭신한 침대와 개인 욕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평창동의 야경. 나는 침대에 누워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첫 월급이 찍힌 숫자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이제 배신당할 일도 굶을 일도 없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쓸쓸함이 가슴 한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넓은 저택에 사람은 이렇게나 많은데 마음을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장에서는 좁은 방에서 살 부대끼며 지내던 언니들이 있었고 고된 하루 끝에 나누던 수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예의 바릅니다. 나는 그저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인일 뿐 가족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엄마 목소리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더 벌어야 합니다. 이 화려한 황금 감옥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가 되어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이 내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오전 1시. 잠이 오지 않아 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회장님이 보시고 식탁에 두고 간 조간신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요리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빨간 펜을 들고 모르는 한자에 동그라미를 쳐가며 신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린 식모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이야기들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밤의 공부가 훗날 내가 김치 공장을 세우고 500억 자산가가 되는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될 줄은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화려하지만 차가운 부엌에서 요리 실력과 세상 보는 눈을 동시에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통장에 쌓이는 숫자로 달래며 나는 점점 더 단단하고 빈틈없는 여자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내 가족과 내 집에 대한 갈증은 채워지지 않은 채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서울 평창동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뒤로 멀어집니다. 오전 11시. 27살의 나는 10년 가까이 일했던 남의 집 부엌을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두둑해진 통장 하나와 보따리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댁 사모님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붙잡았지만 나는 정중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밥상이 아닌 내 남편, 내 아이를 위한 밥상을 차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타고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파주. 서울과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매연 대신 거름 냄새가 코를 찔렀고 빌딩 대신 드넓은 논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총구석이라며 코를 막았겠지만 내게는 그 냄새가 구수한 된장 냄새처럼 향긋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에 나의 새로운 꿈, 그리고 내 남편이 될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중매로 만난 그 사람은 가진 건 없어도 소처럼 우직한 눈망울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가 꾸리는 목장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슬레이트 지붕의 오두막집과 젖소 7마리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초라한 풍경이 왠지 모르게 눈물겹도록 좋았습니다. 비록 비가 새는 지붕일지라도 눈치 보지 않고 다리를 뻗을 수 있는 내 집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3시. 결혼식을 올리고 짐을 푼 첫날부터 나는 몸빼 바지를 입고 축사로 들어갔습니다.
재벌가 사모님의 입맛을 맞추던 섬세한 손은 이제 쇠스랑을 들고 소똥을 치우는 거친 손이 되었습니다. 도시 여자들은 냄새난다고 도망갈 일이었지만 나는 신이 났습니다. 7마리의 소들이 여물을 먹고 건강한 젖을 짜내는 걸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이 소들 100마리로 늘려요.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할 테니까 당신은 소만 잘 키워줘요. 우리 여기서 아이들도 낳고 떵떵거리며 살아봐요. 남편은 그런 나를 보며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순박해서 나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소젖을 짰고 낮에는 밭을 일구어 소들이 먹을 풀을 베었습니다. 내 손은 다시 거칠어졌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까맣게 탔지만 거울 속에 나는 평창동 시절보다 훨씬 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송아지가 태어나고 우유 짜는 양이 늘어날수록 통장의 잔고도 다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목장 앞마당 평상에 앉아 저 멀리 노을이 지는 들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야 내 인생에도 뿌리라는 게 생기는구나. 이 넓은 땅이 다 내 것이고 저 풀 뜯는 소들이 다 내 재산이구나. 평생 남의 집 겹방살이를 전전하던 떠돌이 인생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으로 짓궂습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들어오니까요. 어느 날 오후 2시 낯선 양복쟁이들이 목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측량 기계를 들고 마당을 이리저리 재고 다니는 그들의 모습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누구세요? 남의 집 마당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양복 입은 남자가 서류 한 장을 흔들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의 집이라니요? 여기 사장님 땅 아니잖아요. 땅 주인이 바뀌어서 측량하러 왔습니다. 집터랑 축사부지, 이거 다 김 사장님 땅인 거 모르셨어요? 순간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집, 이 땅, 다 우리 거 아니었어? 당신이 그랬잖아. 여기 당신 목장이라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목장은 내 건데, 땅은 임대야. 집 있는 자리는 남의 땅이고, 우리는 그냥 새 들어 사는 거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평화롭게 풀을 뜯던 소들의 울음소리가 웅웅거리며 귓가를 때렸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땀 흘려 닦은 마루도, 내가 꽃을 심은 앞마당도, 소들이 뛰어노는 저 들판도, 나는 여전히 남의 땅에 얹혀 사는 더부살이 신세였던 것입니다. 밤 9시, 양복쟁이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정막만이 감도는 안방. 나는 남편을 원망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속이려던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저 시골 사람 특유의 묻어남으로 살다 보면 내 땅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내 집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던 나에게 이 사실은 배신보다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파주까지 내려와서 소똥 냄새 맡으며 죽어라 이랬는데 결국 또 쫓겨날지도 모르는 신세라니. 땅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거야? 이 소들 다 데리고 깔 데도 없는데? 여보 말해봐. 우리 이제 어떡해? 나는 남편의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창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마치 슬레이트 지붕을 뚫을 듯이 요란했습니다.
비가 새는 천장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양동이에 고였습니다. 그 물소리가 내 심장 소리처럼 불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처량한 빗물은 바닥을 적시는데 내 마음은 바싹바싹 타들어갔습니다. 오전 3시 남편의 코는 골아떨어졌지만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6살의 상경에서 27살이 될 때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내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의 집 부엌, 남의 공장 바닥, 그리고 남의 땅 위에 지어진 축사.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축사로 나갔습니다. 비에 젖은 소들이 껌뻑껌뻑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김을 내뿜는 소의 목을 끌어안고 나는 다짐했습니다. 안 뺏겨. 죽어도 안 뺏겨. 이 땅 내가 살 거야.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 벌어서 이 땅 한 평 다 내가 사들릴 거야. 그래서 다시는 누구도 나한테 나가라는 소리 못하게 만들 거야.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눈빛은 16살 때 용산역에 내렸던 그때보다 더 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단단한 바닥을 갖고 싶은 한 여자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땅에 대한 미친 듯한 집착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나를 상상할 수 없는 노동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에 미치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내가 딱 그랬습니다. 새벽 2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창밖에서는 밤벌레들이 요란하게 울어대는 시각. 나는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새서 얼룩진 천장 무늬가 마치 지도처럼 보였습니다. 저 지도에 어디까지가 내 땅이고 어디서부터가 남의 땅일까? 눈만 감으면 주인집 남자가 찾아와 나가라고 소리치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축사로 나가면 구릿한 소똥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코를 막았겠지만 그때는 그 냄새가 그렇게 구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돈 냄새였으니까요. 나는 자고 있는 소들의 등짝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아프지 마라. 밥 많이 먹고 전 많이 다오. 너희가 내 희망이다. 너희가 내 땅이고 내 집이다. 오전 4시, 남들보다 2시간 먼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부르트다 못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반창고를 감을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우유를 짜는 차규기를 돌리고 무거운 사료 포대를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내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건초 더미를 나르면서도 입에서는 단내가 났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사치였습니다. 오로지 머릿속에는 계산기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유가 몇 리터, 송아지가 몇 마리, 그러면 이번 달 저금할 돈이 얼마. 오전 11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 암소가 쌍둥이 송아지를 낳은 것입니다. 그것도 암놈으로 2마리나 말입니다. 보통 소는 1마리 낳기도 힘든데 쌍둥이라니. 동네 사람들이 복 터졌다고 구경을 왔습니다. 아이고, 새댁네 경사 났네. 쌍둥이 소라니, 이게 얼마야? 하늘이 도왔어, 도왔어. 남편은 갓 태어난 송아지들을 닦아주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생명들이 그저 땅값으로 보였습니다. 송아지 2마리면 땅이 몇 평인데, 이걸 팔면 계약금을 걸 수 있는데, 나는 탯줄도 안 떼고 비틀거리는 송아지를 보며 남편 몰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사랑보다는 욕심이 앞서는 내 모습이 가끔은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나는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소 먹일 옥수수를 베는 낫질 소리가 샥, 샥, 샥. 내 숨소리와 섞여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눈을 찌르는데 저 멀리서 땅 주인의 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또 무슨 소리를 하러 온 걸까? 혹시 땅값을 올리겠다고 하면 어쩌지? 아니면 당장 비우라고 하면? 나는 낫을 던져두고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안 그래도 제가 찾아뵙려고 했는데. 땅 주인은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축사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내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저승사자 같아서 나는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요즘 이 근방 땅값이 들썩이네. 개발된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런지 평당 가격이 꽤 올랐어. 김 사장네, 이거 감당되겠어? 아무래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할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는데 내 새끼 같은 소들은 다 어쩌란 말입니까? 사장님, 제발요. 저한테 파세요. 제가 웃돈 쳐서 드릴게요. 이자까지 쳐서 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돈이 모자라지만 소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우유도 엄청 잘 나와요. 1년, 딱 1년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기필코 다 갚을게요. 제발 이 땅 저한테 주세요. 나는 사장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남편이 달려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나는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이 범벅이 된 채 애원하는 내 모습에 땅 주인도 기가 찼는지 혀를 찼습니다. 거참 새댁이 아주 억척이네, 억척이야. 알았어, 알았어. 일단 계약금부터 가져와 봐. 내 우선권은 줄 테니. 그날부터 나의 절약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옷 한 벌 사입지 않는 건 기본이고 아이들 과자 한 봉지 사주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시장 나가서 두부 한 모 사는 것도 아까워 콩을 갈아 먹었고 샴푸 대신 비누 하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적당히 좀 해. 그러다 당신 병나면 다 소용없어. 땅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 당신은 몰라. 땅 없으면 우린 뿌리 없는 풀이야. 언제 뽑혀나갈지 모르는 잡초란 말이야. 나는 죽어도 내 땅에서 죽을 거야. 나는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만 내 집 하나를 가질 수 있는 건지. 하지만 서러움도 잠시 나는 눈물을 닦고 다시 소젖을 짜러 나갔습니다. 올 시간 있으면 우유 한 방울이라도 더 짜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전 11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인주가 묻은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등기권리증. 그 종이 한 장을 받기 위해 내 청춘과 내 손가락 지문을 맞바꿨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270평. 이제 이 땅은 온전히 완벽하게 내 것이었습니다. 나는 곧장 목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에 품은 서류 봉투를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습니다.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서류 봉투를 마루에 던져두고 마당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넙죽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뺨에 닿았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거 내 흙이다. 내 흙이야. 이 돌멩이도 내 거고 저기 굴러다니는 풀포기도 다 내 거야. 이제 아무도 나가라고 못해.
아무도 우리 무시 못해.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인지 안도감인지 아니면 그동안 쌓인 한인지 모를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뛰어나왔습니다. 나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남편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흉하고 가장 행복한 웃음이었을 겁니다. 여보, 우리 땅이야. 이제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야. 남편은 말없이 나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의 어깨도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흙바닥에 뒹구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소들이 묘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 소들조차 이제는 내 땅을 밟고 서 있는 내 식구였으니까요. 밤 10시. 그날 밤 나는 침대가 아닌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등허리에 닿는 방바닥의 온기가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내 땅의 기운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장의 얼룩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지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고쳐야 할 내 집의 일부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내 땅을 갖게 되었다는 이 벅찬 행복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었다는 것을요.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느라 내 옆에서 묵묵히 함께 수레를 끌던 남편의 허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땅은 얻었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놈은 참으로 짓궂은 사채업자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이자를 잠깐 맛보여주는가 싶더니 곧바로 건강이라는 원금을 독촉하러 들이닥치니까요. 270평 내 땅을 밟으며 춤을 추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 땅 위에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진 탓이었을까요? 우리 집의 든든한 황소 같았던 남편, 그 우직한 사람의 허리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소들은 한가롭게 여물을 씹고 있었고 가을 햇살은 축사 지붕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40kg이 넘는 사료 포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번쩍번쩍 들던 무게였는데 그날따라 남편의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유난히 식은 땀처럼 차가워 보인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그릇을 닦던 나는 행주를 내던지고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남편은 사료 포대 밑에 깔린 채 진흙바닥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일어나 보라고, 장난치지 말고 일어나 보라고 흔들었지만 남편의 입에서는 신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 고통으로 뒤틀린 입술, 그리고 다리 쪽 감각이 없다는 공포에 찬 눈빛. 나는 직감했습니다. 우리 집 대들보가 부러졌다는 것을요. 오후 2시, 구급차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평화롭던 파주 골목을 뒤흔들었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신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걸어놓고 의사 선생님이 혀를 찼습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어떻게 참으셨어요? 디스크가 다 터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당장 수술 안 하면 하반신 마비 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무거운 거 드는 일은 꿈도 꾸지 마세요. 소 키우는 일? 절대 안 됩니다. 의사의 선고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소 키우는 사람이 소밥을 못 주면 그게 무슨 목장 주인입니까? 수술실로 들어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나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걱정 마. 당신 다리 내가 고쳐줄게. 아무 걱정 말고 수술만 잘 받고 나와. 남편을 들여보내고 대기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겨우 내 땅 생겼는데, 이제야 빚 갚고 돈 좀 모으나 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착해 빠진 내 남편입니까? 나는 허공에 대고 삿대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내 눈앞에 닥친 현실은 당장 내일 아침 소들 밥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오전 9시 남편이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걸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대를 차고 내 부축을 받아 겨우겨우 방 아랫목에 누웠습니다. 건장하던 남자가 하루아침에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남편은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미경아, 미안해. 내가 병신이 돼서 내 집만 되고 나 죽어야지. 나는 죽을 떠먹이다 말고 숟가락을 탁 놓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죽긴 왜 죽어?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 죽어라 이란 죄밖에 없는데. 그런 약한 소리 할 거면 밥도 먹지 마. 화를 내고 부엌으로 나왔지만 내 가슴은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는 목장은 지옥이었습니다. 혼자서 100마리가 넘는 소를 돌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녀도 일은 끝이 없었고 사료값은 밀려갔으며 우유 짜는 시간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소들도 주인이 아픈 걸 아는지 밤새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오후 4시 나는 축사 기둥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소도 죽고 사람도 죽고 기껏 싼 이 땅도 경매로 넘어갈 판이었습니다. 목장을 접어야 한다. 내 피와 땀, 내 청춘이 녹아있는 이 소들을 포기해야 한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워있는 남편을 살리려면 우리 식구 밥줄을 지키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목장 앞을 지나가는 도로였습니다. 파주가 개발되면서 차들이 제법 많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길을 잃은 사람들이 들어와 묻곤 했습니다. 아줌마, 이 근처에 밥 먹을 데 없어요? 그때마다 나는 찬밥에 물 말아 김치 한 조각 내어주곤 했었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와, 김치 맛이 예술이네요. 식당 하셔도 되겠어요. 순간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식당. 그래, 밥장사. 무거운 사료 포대는 못 들어도 칼질하고 국자 젓는 건 할 수 있잖아. 16살 때부터 내가 제일 잘하던 거. 회장님도 감탄했던 내 손맛. 그거라면 남편 허리 부러뜨리지 않고도 이 땅 지키면서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밤 11시. 나는 잠든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소 팔자. 대신 내가 밥 장사 해볼게. 당신은 카운터에 앉아서 돈만 세. 힘든 건 내가 다 할게. 이 자리 목장 말고 식당 만들자. 다음 날부터 우리 집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정들었던 소들을 트럭에 실어보내는 날 오전 7시. 트럭에 오르는 소들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음매 울었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던 암소도 내가 제일 아끼던 얼룩이도 모두 떠나갔습니다. 남편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죽여 울었고 나는 트럭 꽁무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가라. 고마웠다. 너희들 판 돈으로 우리 다시 일어설게. 정말 미안하다. 오후 3시. 텅 빈 축사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소똥 냄새가 배어있는 축사 바닥을 뜯어내고 시멘트를 발랐습니다. 남편과 둘이 살던 살림집을 개조해 방을 만들고 마당에는 평상을 깔았습니다. 간판은 거창하게 달 돈도 없어
판자에 페인트로 투박하게 글씨를 썼습니다. 옛날 시골 밥상. 주변 사람들은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 소똥 냄새 나는 데까지 와서 밥을 먹냐. 여자가 억척스러워 남편 잡아먹더니 기어이 일을 벌인다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귀를 막았습니다. 보여줄 거야. 소 키우던 억척 아줌마가 밥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이 구석진 파주 땅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오게 만들 거야. 새벽 4시, 식당 개업 첫날. 나는 다시 하얀 위생모를 쓰고 앞치마 끈을 질끈 동여맸습니다. 재벌가 주방에서 입던 빳빳한 유니폼은 아니었지만 시장표 꽃무늬 앞치마가 내 전투복이었습니다. 거대한 무쇠솥에 물이 펄펄 끓어오르고 도마 위에는 싱싱한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은 역시 김치였습니다. 제주도 바닷바람 맞으며 배운 엄마의 손맛, 공장 직공들의 허기를 채워주던 진한 양념 맛, 그리고 까다로운 회장님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깔끔한 서울식 맛. 내 인생의 모든 경험을 저 빨간 양념 대야에 쏟아부었습니다. 자, 시작이다. 정미경 인생 2막. 이제는 소젖이 아니라 이 김치 국물로 승부를 본다. 부엌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남편이 누워 있었지만 부엌에는 활활 타오르는 가스불처럼 내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고기 반찬보다 밑반찬으로 내놓은 김치 한 접시가 우리 집을 일으키다 못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할 황금알이 될 줄은 말입니다. 손님들은 고기를 구우러 왔다가 김치 맛에 취해 빈 반찬 그릇만 계속 내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반. 드디어 첫 손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씩씩하게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밥 많이 드립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여자의 목소리는 그 어떤 웅변보다 당당하고 힘찼습니다. 식당 문을 연 지 딱 3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2시 반. 점심시간이면 우리 가게는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뚝배기 끓는 소리가 요란해야 정상인 고깃집인데 정작 손님들의 식탁 풍경은 묘했습니다. 불판 위에서 삼겹살이 까맣게 타들어가는데도 사람들의 젓가락은 쉴 새 없이 빨간 접시로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사장님. 여기 겉절이 좀 더 주세요. 이모, 여기 묵은지 한 포기만 더 줘요. 아니, 아예 통으로 갖다 줘요. 주방에서 고기를 썰던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기 추가 주문보다 반찬 리필 주문이 더 빗발쳤으니까요. 배추 한 포기가 금값인 시절이었지만 나는 손이 컸습니다. 먹는 장사에 인색하면 망한다는 엄마의 가르침대로 나는 양푼에 김치를 수북하게 담아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갓 지은 하얀 쌀밥 위에 붉은 겉절이를 척 걸쳐서 볼이 미어지도록 먹었습니다. 아삭하고 배추 씹히는 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후 2시. 점심 전쟁이 끝나고 잠시 숨을 돌리려는데 넥타이를 맨 중년 신사 한 분이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계산을 하던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대뜸 지갑에서 5만 원권 2장을 꺼내 카운터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사장님, 밥값은 10,000원이고 나머지 9만 원어치 저 김치 좀 싸주쇼. 집에 있는 우리 마누라가 입덧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데 이 집 김치만 생각난답디다. 비닐봉지에 대충 담아줘도 되니까 제발 좀 파줘. 나는 주방에서 나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손님, 저희는 김치 파는 집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반찬이에요. 싸드릴 통도 없고요. 팔 만큼 여유도 없어요. 그냥 조금 싸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하지만 손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공짜로는 안 가져간다. 돈을 낼 테니 팔아라. 옥신각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나는 검은 비닐봉지에 김치 2포기를 꾹꾹 눌러 담아 건넸습니다. 돈은 안 받겠다고 했지만 손님은 기어이 카운터에 돈을 던져두고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검은 비닐봉지가 내 인생의 도화선에 불을 붙일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후 5시 저녁 장사 준비를 위해 쪽파를 다듬고 있는데 가게 전화통이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를 받으면 10중 8구는 예약 문의가 아니었습니다. 거기 김치 파는 식당 맞죠? 택배 되나요? 서울인데 보내줄 수 있나요? 친구가 거기서 김치 사왔다고 자랑을 해서 전화했어요. 나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식당 하기도 벅찬데 김치라니요. 김치는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 음식입니까? 배추 절여야지, 풀 쑤어야지, 양념 만들어야지, 버무려야지. 기계로 찍어내는 공산품도 아니고 내 두 손으로 다 해야 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식당이라서 김치는 안 팝니다. 오셔서 드시는 것만 가능해요. 하지만 소문이라는 건 발 없는 말보다 더 빨랐습니다. 파주에 가면 마약 김치를 주는 고깃집이 있다더라. 고기는 핑계고 김치 먹으러 가는 집이다라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주말이면 서울, 인천, 아니 저 멀리 강원도에서까지 차를 몰고 온 사람들이 가게 앞에 장사진을 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김치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후 7시 가게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고기가 떨어졌다고 해도 손님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고기 없으면 김치랑 밥이라도 줘요. 맨밥에 김치만 있어도 되니까 자리 좀 만들어줘요. 사장님, 나 멀리서 왔어. 김치 한 통 안 팔면 나 여기서 들어놓을 거야. 주방 한 구석에서 배추를 절이던 나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난리인가. 고무장갑 낀 손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남편이 밀려드는 손님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16살 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면목동 공장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에 김치 하나 올려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던 직공들의 얼굴. 그리고 내가 혼잣말처럼 되뇌었던 그 말. 나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김치 공장 할 거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 만들 거야. 가슴속에서 쿵 하고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았습니다. 소 키우다 망하고 남편 쓰러지고 벼랑 끝에 몰려서 차린 이 작은 식당이 어쩌면 내 진짜 꿈을 위한 인큐베이터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결심한 듯 앞치마 끈을 다시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그리고 카운터로 걸어 나갔습니다. 식당 안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오늘 고기 다 떨어졌습니다. 밥도 없습니다. 대신 지금부터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김치 담가 드릴 테니까 김치 사가실 분들만 줄 서세요. 와, 식당 안은 순식간에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게는 식당이 아니라 김치 공장이 되었습니다. 새벽 2시 가게 셔터를 내렸지만 안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줌매들 5명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마당에는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커다란 빨간 고무대야 5개가 놓였습니다. 나는 지휘관처럼 한가운데 서서 양념을 배합했습니다. 최상급 태양초 고춧가루, 멸치 액젓, 새우젓, 마늘, 생강, 그리고 나만의 비법인 과일 육수까지. 계량컵도 저울도 필요 없었습니다. 내 눈대중이 저울이었고 내 손맛이 곧 레시피였습니다. 자, 소금 좀 더 쳐. 배추 숨 죽으면 안 돼. 거기 무채 좀 더 썰어 넣고. 빨리빨리 움직여요. 아침에 손님들 또 온단 말이야. 내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배추 잎사귀 하나하나를 들쳐 양념을 슥슥 바르는 소리가 척, 척, 척 리듬을 탔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신기하게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뜨거운 에너지가 솟구쳤습니다. 이 빨간 양념 범벅이 다 돈이다. 이게 우리 남편 병원비고 내 땅 지키는 힘이다. 오전 5시 동이 터올 무렵 식당 마루에는 김치통 수백 개가 탑처럼 쌓였습니다. 매콤하고 알싸한 김치 냄새가 가게를 넘어온 동네 골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나는 퉁퉁 부은 손으로 마지막 김치통 뚜껑을 닫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양념투성이에 머리카락은 헝클어졌지만 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휠체어를 밀고 다가와 내 얼굴에 묻은 고춧가루를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어. 당신 정말 대단하다. 소 키울 때보다 더 독하다, 독해. 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잘 봐도. 이게 시작이야. 나 이제 고기 안 팔아. 나 김치 팔 거야. 내 이름 석자 걸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 만들어서 다 팔아치울 거야. 그래서 당신 호강시켜 줄 거야. 그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준비한 김치 500통은 1시간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돈통에는 지폐가 들어가다 못해 터져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치통을 보물단지처럼 끌어안고 돌아갔고 못 산 사람들은 예약금을 걸고 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정미경이라는 이름 없는 여자가 세상에 내던지는 맛있는 도전장이었습니다. 오후 3시 은행에 다녀온 남편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을 찍었습니다. 소 키울 때는 1년을 고생해야 만져보던 돈이 하루 만에 내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나는 통장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16살 완행열차 안에서 배고픔을 참으며 다짐했던 그 말, 돈 벌어서 성공할 거야 라는 그 말이 30년 만에 지켜진 것 같아서였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식모도 쫓겨날까 두려워하는 소장농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땅 위에서 내 손으로 황금을 빚어내는 사장님이었습니다. 빨간 고무장갑은 나의 왕관이었고 김치대야는 나의 왕자였습니다. 전설은 그렇게 파주의 작은 식당 구석진 주방에서 맵고 짠 냄새와 함께 폭발하듯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빠르고 또 정직하게 흐릅니다. 파주의 작은 식당에서 김치통을 쌓아 올리며 밤을 지새우던 그 치열했던 날들이 어느새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전 9시 나는 더 이상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지 않습니다. 대신 하얀 위생복과 모자를 쓰고 거대한 자동화 기계가 돌아가는 공장 라인을 걷습니다. 칙, 칙, 칙. 내 손으로 배추를 절이던 소리는 이제 최첨단 기계의 규칙적인 소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김치만 수십 톤. 전국 각지의 마트로 그리고 바다 건너 해외로 내 이름이 찍힌 김치들이 실려나갑니다. 사무실 벽면에는
대한민국 식품 명장이라는 금빛 훈장이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들이 산더미입니다. 연 매출 500억. 숫자로 적어놓고도 가끔은 믿기지 않아 영의 개수를 다시 세어보곤 합니다. 16살 면목동 공장에서 월급 3,000원을 받으며 떨던 소녀가 이제는 백지수표를 쥐고 고민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성공신화라고 치켜세우고 억세게 운 좋은 여자라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이 화려한 공장 바닥 아래 얼마나 많은 내 눈물과 땀,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밤들이 다져져 있는지를 말입니다. 오후 2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앉아 기자의 질문을 받습니다. 회장님, 16살에 식모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나요? 나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완행열차의 차가운 냉기, 믿었던 언니가 도망갔을 때의 텅 빈 방, 내 땅이 아니라는 말에 무너져 내리던 파주의 흘가닥, 그리고 남편이 쓰러지던 날의 절망적인 하늘. 나는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러움이었습니다. 내 식구들 배불리 먹이고 싶다는 그 단순하고도 처절한 마음. 그게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죽으림을 다해 밥상을 차렸을 뿐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나는 무심코 내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값비싼 반지로 치장했지만 손가락 마디마디는 여전히 굵고 휘어져 있습니다. 지문이 닳아 없어진 손끝은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못생긴 손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손이 내 남편을 살렸고 내 땅을 지켰으며 500억이라는 기적을 빚어냈으니까요. 오후 6시 퇴근길, 나는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차창 밖을 바라봅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이 꼭 잘 익은 김치국물 색깔 같습니다. 차는 화려한 도심을 지나 한적한 전원주택으로 들어섭니다. 대문 앞에 남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무거운 짐을 들지는 못하지만 다시 두 다리로 서서 나를 맞이해주는 남편. 그가 살아있다는 것,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500억보다 더 큰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왔어? 오늘 많이 피곤했지? 남편의 따뜻한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우리는 대리석이 깔린 넓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상 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저녁 밥상은 소박하기 그지없습니다.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 하나, 금방 지은 윤기 흐르는 쌀밥, 그리고 내가 직접 담근 김치 한 보시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숟가락을 들어 따끈한 국물을 한 모금 넘깁니다. 구수한 된장 향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까지 온기가 퍼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역시 집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고 맛있다라고 말하며 먹는 이 한 끼. 이 평범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나는 그토록 먼 길을 돌고 돌아왔나 봅니다. 남편이 내 밥그릇 위에 김치를 척 올려주며 말합니다. 여보, 고맙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호강하네. 우리 미경이 진짜 장하다. 그 투박한 칭찬에 나는 밥을 먹다 말고 목이 메어옵니다. 장하다. 그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16살 소녀는 그토록 울었나 봅니다. 밤 10시,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나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일기장을 꺼냅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계부가 적혀 있습니다. 콩나물 50원, 두부 100원, 잔액 300원. 그 시절에 나는 100원짜리 하나에도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나는 일기장 맨 뒷장을 펼쳐 지금의 내가 16살의 정미경에게 편지를 씁니다. 안녕, 미경아. 지금 너는 용산역 찬바닥에서 울고 있겠지? 춥고 배고프고 무서워서 떨고 있겠지. 하지만 미경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너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아이란다. 내가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을 거야. 내가 겪은 그 모진 시련들이 나중에 너를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이 될 거야. 너는 나중에 김치 공장 사장님이 될 거야. 내가 사고 싶어 했던 땅도 실컷 사고 엄마한테도 떵떵거리는 집을 사주게 될 거야. 그러니 기죽지 마.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고개 숙이지 마. 너는 보석이야. 진흙 속에 묻혀 있어서 아직 안 보일 뿐 누구보다 빛나는 보석이야. 펜을 내려놓으며 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이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 달은 알고 있었겠지요. 부엌대기 소녀가 품은 꿈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는지를요. 새벽 1시,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거울 속에 나와 마주합니다.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눈가에 주름이 잡힌 중년의 여자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내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16살의 그 소녀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나는 거울 속에 나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속삭입니다. 고생했다, 정미경. 잘 버텼어. 정말 잘 살아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돼. 이제는 행복만 해도 돼.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스르르 풀리는 기분입니다. 성공이란 건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잘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 평온한 밤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걷고 계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밥 한 숟가락 힘으로 버티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볕들 날은 옵니다. 저 같은 까막눈 식모도 해냈습니다. 당신이라고 못할 리 없습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밥 한 그릇 드시고 힘내세요. 당신의 인생도 김치처럼 맵고 짜지만 그 끝에는 깊고 시원한 맛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밥심으로 인생을 버텨온 여자, 김치 명장 정미경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모두 부자 되길 바라는 바세요였습니다.